12월 11일 목요일 코인마켓워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코하코하. 오늘 하루 이준호 MC 대신 진행을 맡게 된 하명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 FOMC의 기준금리 발표가 저희의 예상과 부합하는 금리 인하로 결정이 됐습니다. 발표 시간 전후로 암호화폐 시장도 잠깐 상승하는 듯 했지만 곧바로 조정 국면에 들어갔는데요. 자세한 소식 두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블록체인투데이 이은주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썸네일부터 낯선 얼굴이 있어서 놀라신 분들 적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준호 MC가 참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예비군으로 떠났고요. 오늘은 저와 함께 조금은 색다른 코마어를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 보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키보 토탈 라인 차트입니다.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RS 라인 선 같은 경우 전날 장 마감 시점인 새벽 5시를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마찬가지로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 역시 같은 시점부터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장 단기적으로 하락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8.59%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날 방송 시점에 58.55%였으니까 비슷한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 현재 6.05% 보여주면서 오히려 어제보다는 소폭 상승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시장 자금이 소폭이나마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을 했다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점수를 부주는 키포인트 스코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7.87%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 방송 시점에는 30.75%였다는 걸 감안한다면 대폭 하락한 점이 눈에 띕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횡보 전망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하락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 같은 경우 마이너스 0.91%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시점에는 마이너스 3.36%였으니까 어제보다는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 관점 역시 횡보 전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전해드린 내용은 매매 시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기자와 함께 주요 코인의 시황을 자세히 알아보는 코인 딥다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FOMC 발표 30분 전쯤부터 비트코인 상승세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94,000달러까지 기록을 했고 이후 5시를 넘으면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자, 한종욱 기자. FOMC 발표 내용을 세 가지 관점으로 요약을 해주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가 올해 마지막, 그러니까 세 번째이자 마지막 금리 인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분 좋게 사실 50 베이스 포인트 인하했으면은 정말 더 시장에 활기가 있었을 텐데 예상대로 딱 25 베이스 포인트를 인하하는 바람에 그 기대감이 좀 선반영됐다. 8만 달러 중반에서 있었던 코인 가격이 9만 달러, 9만 4천 달러까지 갔다가 막상 발표가 나니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어쨌든 기조대로 금리 인하를 진행했고요. 또 QT를 종료를 한 만큼 또 이번 FOMC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좀 요약을 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좀 고용과 소비라는 키워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고용 상황이 지난 회의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고용 시장은 명백하게 둔화됐지만 속도는 굉장히 점진적이다. 그래서 gradually cooling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고용 속도가 괜찮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다만 소비는 또 견조하다. solid라는 표현을 썼어요. solid라는 표현을 쓰면서 또 기업의 투자는 확장적이고 또 데이터가 경제 자체가 완만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셧다운 때문에 좀 지표들이 지지부진하면서 막상 연말에 금리 인하 시그널을 좀 줄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했었는데 생각보다 전체적인 데이터가 괜찮다 이런 평가를 좀 위원들이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리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 목표도 지금 부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굉장히 이것도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 자체도 하방 압력이 좀 지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점진적인 부분이 좀 긍정적인 것 같고, 또 물가는 상방 압력이 좀 소폭 증가했다. 따라서 좀 관세 영향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근데 역시 아무래도 그 이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연준의 기조는 좀 특히 제롬 파월 의장의 기조는 신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제롬 파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신중했고요.
이제 뭐 연준의 보고서에 쓰지 않는 회의록에 쓰지 않는 이제 피리어드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이 시기를 조금 더 조율하겠다. 내가 이제 이번 달에는 너희들 기대에 부응하겠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진행하겠다. 어쨌든 내년 5월까지 파월 의장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연준에서 파월의 파워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의견이 있고요. 일단은 또 다음으로 좀 넘어가면은 되게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추가 그 조정의 시기와 규모를 이제 판단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데이터에 기반해서 신중하게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이제 이거를 뭐 경제 상황을 현재 이제 통화 정책 자체가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 지켜볼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이라 웰 포지션이라고 좀 언급을 했고, 또 소비 모멘텀도 내년도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다. 좀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약간 이제 신중한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셧다운 종료 관련 기저효과도 지금 성장의 기여가 예상된다. 이런 회의록이 나왔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신중론에 좀 방점을 둔 거는 현재 이제 연준 구성원 모두 굉장히 모두를 중요시 했어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연준이 좀 분열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친 트럼프, 반 트럼프가 있고, 또 이번에도 사실 3명이 반대를 했는데 이례적이잖아요. 네, 이례적이었죠. 굉장히 6년 만에 나온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데 원래로는 거의 5명 가까이 나온다. 더 이제 분열이 심화될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거를 좀 의식했는지 좀 이제 구성원 모두가 또 이제 물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고, 이제 고용 시장도 둔화된 걸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 연준의 이중 책무인 완전 고용과 또 이제 물가를 좀 더 주목한 느낌입니다. 네, 뭐 모두를 강조했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례적으로 이탈표가 3개나 나왔고 그중에 2명은 더 매파적인 표로 나온 거잖아요. 이런 기자회견 요약을 하면 좀 이 대립적인 부분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대립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키워드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또 이제 캐비넷셋이라는 또 강력한 라이벌이 좀 부상하고 있고, 다만 이번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는 폭넓은 지지가 있었다. 좀 이렇게 처음에는 언급을 했지만 실상으로 봤을 때는 뭐 점도표도 그렇고 그게 이렇게 완전히 의견이 부합되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동결이나 인하 의견도 대립은 계속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구성원이 있었으나 이제 이 인상을 기본 전망으로 보는 시선은 그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최근 고용자 숫자가 좀 이제 과대평가됐다. 또 이런 매파적인 시선도 나오면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 고용을 어떻게 단순히 다룰 것이냐. 왜냐면은 이번에 파월이 또 강조를 한 게, 내가 만약 이번 고용 데이터가 그렇게 좋았다면은 내가 이 금리 인하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좀 이제 계속 말이 뭐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내가 하긴 했는데 참 애매하다.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대립의 여지도 남겨둔 이번 FOMC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롬 파월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니까 그때까지는 일종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게 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뭔가 힌트를 좀 얻고자 하려면 고용 지표를 좀 더 주시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고용 지표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10월 졸트 보고서가 나왔죠. 이제 구인 건수는 767만 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이게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이제 711만 건이었는데 5개월 중에 가장 최고치를 기록했고 거의 50만 건을 웃돌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그나마 구인 건수는 좀 높았지만 해고 건수가 높았다.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같이 높았는데 조삼모사네요. 네, 조삼모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인 건수는 뭐 700만 건이지만 실제로 채용한 규모는 510만 건으로 전월과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반면에 이제 해고 건수는 8월에 173만 건, 9월에 178만 건, 그다음에 10월에 185만 건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 고용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해고가 늘어서 네, 뭐 맞습니다.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 뭐 그런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게 또 노동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신호로도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전문가들은 좀 이렇게 뚜렷하게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매튜 마틴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10월 채용자와 이직자의 차이가 약 1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면서 이거는 이제 9월 달에 비농업 부분과 이제 유사하다. 이제 비농업 부분의 고용의 증가폭이 약 12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가 유사한 수준이고, 또 이제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둔화되진 않았지만 확장세가 좀 약해졌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고요. 다만 이제 전반적인 고용 흐름이 이제 시장이 이미 감지하고 있는 그 완만한 둔화를 재확인시킨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렌 클라킨 네이션와이드 수석시장 이코노미스트도
이제 9월과 10월의 졸투 수치 자체가 이제 연준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흐름에서 이제 확인해주는 수준 정도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25 베이스 포인트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관측을 내렸습니다. 네, 뭐 일단 금리를 인하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FOMC 직후 파월 의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도 함께 내놨잖아요. 이 부분에서 또 짚어볼 부분은 없을까요? 네, 일단은 5월까지이기 때문에 사실 상반기는 뭐 파월의 의중대로 계속 시장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그러면은 내년에는 얼마를 할 것이냐? 이제 올해는 3번을 했고 QT가 종료를 했는데 내년엔 과연 QE를 하는 기조와 함께 얼마나 할 것인가에 좀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그 가능성이 낮습니다. 1월에는 금리 인하를 좀 중단할 것이라는 그런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이제 이게 거의 78% 되는데 이게 이제 이번 FOMC 회의 이전에는 70% 정도였는데 좀 8%포인트 증가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다만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는 또 현행과 같다라는 그 비슷한 그런 말로도 들리는데.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연준이 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쓰고 있다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026년과 2027년에도 좀 금리 인하를 할 건데 사실 이제 여기서 더 떨구면은 2%대로 금리가 가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26년과 27년에 한 차례씩 조금 25 베이스 포인트 인하를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FOMC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직후에 있었던 케빈 헤셋이나 트럼프의 반응은 어떤지가 더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경로를 또 한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뭐 이제 또 스티프다. 네. 너무 뻣뻣하다 파월은 이런 식으로 했고 내가 파월이었으면 다시 한번 비컷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발끈을 했었는데 일단은 5월까지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로서도 조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뭐 이번 달 안으로 또 이제 연준의 후보를 또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또 이제 이분이 또 굉장히 또 비둘기적인 색채가 좀 계셔가지고 충분히 이제 50 베이스 포인트를 인하할 수 있다. 이제 연준에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조와는 좀 배치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 눈치 좀 챙기지 왜 25p만 내리냐 그렇게 좀 성을 냈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또 확인을 해봤고 자 이제 이윤주 기자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번 FOMC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예상이 되면서 좀 선반영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근데 발표 직후에 차익 실현 움직임도 꽤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런 금리 인하 발표 직후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네, 사실 과거 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상황을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간밤 94,000달러까지의 상승을 보였는데 이 94,000의 저항을 뚫지 못하고 결국 다시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일 대비 2.5% 정도 하락한 9만 달러 선을 비트코인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하한다라고 하면은 뭐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도 긍정적인 호재로 좀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코인의 과거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금리 인하가 즉각적인 가격 반등으로 이어졌던 적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 금리 인하 직후에 비트코인의 반응은 대부분 혼조세를 보였고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가 스탠스가 우리가 이미 다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선반영이 되는 하나의 이슈다 보니까 되려 뭐 셀더 뉴스로 작용이 됐던 경우도 덜어 있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올해 9월에도 우리가 스몰컷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비트코인의 가격 반응 없었거든요. 반응이 거의 없었죠. 네, 반응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달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오히려 2,000달러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는 등 되려 반등 이후에 조정에 대한 패턴이 나왔었고 간밤 비트코인 동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94,000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9만 달러 선까지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FOMC 자체 우리가 의미를 두기보다는 FOMC 이후에 이 레버리지 구조라던가 유동성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지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미결제 약정 지표인데요. 보시면 올해 4월 때와 마찬가지로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선물 시장에서 적극적인 어떤 매매 행위를 이어가지 않고 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일시적인 가격 반등이 나왔지만 고점을 지켜주지 못한 채 하락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급 측면에서의 움직임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사실 수급 중에 중요한 게 이제 고래들의 움직임이잖아요. 대량으로 코인을 사고 있는 주체들은 간밤에 어떤 모습을 보였냐. 사실 고래들의 비율이 급락했는데 이게 급락했다고 나쁜 게 아니라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거래소 고래 비중은 거래소로 고래들이 이체하는 비중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숫자가 높아질수록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기 위해서 거래소로 이체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 숫자가 내려가면 고래들이 팔고 있지 않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0.7에서 0.3으로 급락했는데,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고래들은 셀더 뉴스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조금 더 시장의 방향성을 봐야겠다라고 풀이를 한 것 같습니다. 고래들의 거래소 이동 감소가 나오면서 매도의 흐름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덕분에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 8만 달러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다시 9만 2천, 9만 4천까지 가격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지표는 사실 이겁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보유액, 유입량이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시장 안의 총알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좀 강조를 드렸었죠.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증가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 거래소로 들어오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량도 급감하고 있고, 무엇보다 시가총액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어떻게 줄어드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테더를 실제 1달러로 바꾸면 그게 소각이 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내가 비트코인 한 개를 팔아도 누군가가 그 비트코인을 사주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시가총액이 줄어드는 게 아닌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달러로 환전해버리면 시가총액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량도 줄어들고 시가총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코인 시장 안의 유동성이 내려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면서 시장이 고점에서 추가 지지를 해주지 못한 채 하락한 또 다른 이유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 데이터 자체는 우리 내부만 가지고 있는 내부의 이슈들의 가격을 형성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런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 유입량이 50%나 감소가 되면서 총알들이 떨어져 가고 있다. 우리 오늘 준호 앵커 예비군 다녀오시니라 네. 방송 못 오셨는데, 그렇죠. 총알의 시장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코인 시장에는. 그래서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 회복이 더욱더 지연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유입량도 50%나 급감을 했고요. 90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평균 130억 달러에서 118억 달러까지 급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이런 금액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은 투자 심리에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굉장히 오래된 비트코인의 지갑에서 이체 건수가 체크가 되면서 이 또한 투자 심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다 이 사태 아실 겁니다. 실크로드 사태. 예전에 다크웹으로 불렸었던 이 한 웹사이트에서 어쨌든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이 돼서 미국 정부가 나서서 여기 셧다운시키고 이제 그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전량 다 뺏었었거든요. 뺏어서 소각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 당시에 남아있었던 실크로드 지갑에서 최근에 단기간에 한 46억 원어치 비트코인이 이체된 게 체크가 됐습니다. 지금 여전히 해당 지갑 안에는 56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일단 해당 지갑에서 이체된 게 알 수 없는 지갑으로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정확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10년 만에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불확실성, 한마디로 부정적인 가격에 대한 반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요약을 하면 지금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이 빠지고 있고, 근데 또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도 감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된 지갑에서 또 이런 변동성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에서도 대량의 비트코인이 이동했다는 소식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라도 좀 가만히 있어주면 좋겠지만 그도 참지 않죠. 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이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들고 있는데, 이거를 어느 순간부터 야금야금 팔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얼마나 많이 팔았냐. 올해
벌써 9번째 이체 건수가 체크가 됐고요. 올 한 해만 지금 9억 2,400만 달러. 비트코인 개수로는 8,900개 비트코인이 이체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머스크 선생님께서 지금 중요한 거 앞두고 있잖아요. 스페이스X 이제 본격적으로 상장을 앞두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 IPO를 앞두고 좀 자산을 재배치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추측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 IPO 자체가 내년으로 예정돼 있긴 한데 27년까지 또 밀릴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을 처분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전량 다 매도가 된다면 어쨌든 기관의 리스트에서 스페이스X가 빠지게 되는 거여서 이 또한 시장 심리에는 조금 부정적인 소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머스크 형님의 대량 매도 소식, 이 매도 가능성이 점쳐지고 네. 있는데 여기에 또 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이 트럼프가의 이 비트코인 추가 매수 소식도 함께 들리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 트럼프 가문이 있어서 우리 시장에는 조금은 이 소방수에 좀 역할을 해주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트럼프 가문의 아들들이 운영하고 있는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간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줬다라는 지표가 체크가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560억 정도 되는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줬습니다. 덕분에 이제 이 회사가 들고 있는 총 보유량은 4,700개 정도의 비트코인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규모로 치면은 4억 달러가 넘는 수치가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700개 정도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들고 있는 기업들을 쭉 순서를 나열을 했을 때 한 탑 25. 상위 25위권 안에는 그래도 들어오는 수치 정도까지 올라와 있고요. 무엇보다 이 기업이 비트코인을 산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해서 벌써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기업 중에서 상위권의 이름을 올리고 있고 에릭 트럼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나스닥 상장한 지 지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또 자화자찬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뭐 비용 구조나 이런 마진 구조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해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집하겠다라는 뜻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트럼프가 사주는 것보다 파는 놈들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는 조금 약세 흐름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식 농사는 잘 지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뭐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이제 네. 기업들이 사는 얘기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또 스트래티지도 네. 이 주가 하락과는 별개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그렇죠. 하고 이 개미들이 주춤하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기업들은 오히려 매수를 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거든요. 이게 온체인 데이터상에서 봤을 때 이게 비트코인 전망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일단 스트래티지도 매수를 하고 있고 사실 스트래티지가 생각보다 올해 상반기에는 많이 사줬는데요. 하반기 들어서는 그 매수의 힘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는 놈들, 아까 이야기한 그 파는 놈들이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트래티지가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체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 지금 가격대 비트코인은 많은 분들께서 여전히 수익 구간이기는 합니다. 물론 단기 투자자분들께서는 현재 손실권으로 전환이 되셨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미실현 손익 비율을 놓고 확인을 해보면 현재 0.39점을 기록을 하면서 사실상 여전히 사람들이 패닉세를 보여줄 만큼의 정도는 아닌 수준, 한마디로 고점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저점도 아니어서 장기적인 투자자 관점에서는 지금 충분히 매수하기에 좋겠다라는 매력적인 구간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사실 약세로 가냐 또 강세로 가냐를 놓고 시장에서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시장의 방향성은 여전히 조금 미지수로 남아 있는 상황이죠. 심리 약화 구간 진입이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여전히 손실보다는 수익 구간에 있다라는 데이터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더 매력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고요.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이 상승 삼각 패턴 안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나름 좀 저점을 높여주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강한 저항 구간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94,000달러거든요. 간밤에도 94,000달러의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만약 94,000의 저항을 뚫게 된다면 98,000달러 부근까지 한 번의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이 쌓여있는 이 98,000달러 저항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금 우려 섞인 좀 데이터를 함께 보여드리자면 우리가 올해 10월, 11월이 굉장히 부진했잖아요. 결국 월봉이 다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과거 역사 패턴상 11월이 월봉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클로징 됐을 때 12월이 한 번도 양수로 마무리가 된 적이 없어요. 11월이 떨어지면 12월은 그냥 무조건 자동으로 같이 하락하는 그런 데이터가 지금까지 나왔기 때문에 11월이 우리가 올해 부진했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하자면 올해 12월도 하락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기준으로는 11월이 워낙 저점이었기 때문에 플러스로 돌아서 있긴 하지만 아직 12월 초 구간이어서 12월 말까지 과연 과거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아닐지 여러분들도 예의주시하시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필이면 11월이 역대급 약세장이었는데 맞습니다. 이 약세장이 12월까지 이어진다고 하니 이 98,000이라는 이 가격대가 정말 꿈만 같은 그런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함께 드네요. 자, 비트코인의 전망까지 저희가 한번 들어봤으니까 이제 이더리움의 전망도 저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역시 새벽에 3,400달러 선을 돌파하고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거시경제가 불확실할수록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리움의 가치는 더 인정받고 있는 분위기인 느낌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님? 네, 일단은 시장이 흔들릴수록 사실 대장주로 모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투자가 굉장히 활발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제 LP 트레이더인 이제 윈터뮤트가 최근에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속에서 지금 좁은 범위로 재편이 되고 있다.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으로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분석 아닌 분석을 내놨는데 이제 윈터뮤트에 따르면은 최근에 이제 연준이 좀 정책 불확실성이 있었고 혼재된 경제 지표가 있었고 이제 좀 인공지능 AI 기업들의 자본 지출 지속성 논란이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즉각적인 위험 회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다음 주에 이제 일본 은행 이제 BOJ의 회의가 좀 이제 연말 유동성의 가장 핵심 변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시장 정책 방향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제 디지털 자산 가격이 박스권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봤습니다. 근데 제 관점으로는 사실 저는 이제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 BOJ 총재를 이름을 원래 잘 몰랐거든요. 네. 막 우에다 가즈오 이 총재인데. 사실 제가 아는 우에다는 이 SEC의 마크 우에다라는 의원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로 사실 일본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지만 원래대로라면은 좀 미국이 사실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으로서는 BOJ가 조금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내년에 또 이제 1월에는 금리 인하가 없지만 또 당분간은 좀 이제 금리 인하 기조를 가져가기 때문에 당분간 뭐 BOJ 회의가 나와도 좀 흔들리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BOJ가 연말쯤 시점부터 계속해서 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보니까 시장 일각에서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으나 또 이제 기자님이나 또 다른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것까지는 아니다라는 의견도 함께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 관련해서 또 다른 이슈가 있는데 이더리움 공동 창시자죠. 네, 비탈릭 부테린이 이 가스 선물 시장과 관련해서 또 뭔가 발언을 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비탈릭 부테린이 굉장히 아이디어를 제안을 많이 할 정도로 좀 자기 네트워크에 열성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가스 선물 시장에 대한 그런 도입을 해본 적이 어떠하냐 이제 커뮤니티 나직이 던졌는데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석유 선물 같은 선물 계약입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이제 장기 비용을 예측하고 투자 계획을 조정하는 것처럼 이제 가스비 자체도 이제 선물 상품을 통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제 보통은 원자재 시장의 해지 전략과 가장 유사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이번 제안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나 대규모 이용자들이 향후 네트워크 활용 계획을 좀 보다 정교하게 세우면서 좀 수술 변동성 리스크를 좀 줄이는 걸로 봅니다. 근데 뭐 제안은 좋은 제안일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실제로 가능하냐는 다른 얘기잖아요. 뭐 네, 시장의 맞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커뮤니티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자재 같은 경우는 사실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나오는 건데 가스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수요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게 가장 큰 이유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일부 커뮤니티에서 주된 의견으로서는 이제 이더리움에서는 가스를 대형 기업이 아닌 개별 사용자가 직접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뭐 국민은행으로 농협은행에 보낼 때 뭐 송금 수수료를 내는 것처럼 그렇죠. 이제 개별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 선물 계약 같은 경우는 항공사나 제조업 같이 이제 좀 나무를 사거나 구리를 사거나 대량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좀 수요 집중 주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좀 형성되기 어렵다. 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좀 영향력이 있는 창립자들도 좀 여기저기 좀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빈 넵소우라고 이제 이더가스의 창립자는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아메리칸 항공 유니수압이나 유니수압은 이제 덱스 거래소입니다. 덱스 거래소고 이제 에미레이트 항공 아베도 이제 디파이 플랫폼인데 이런 존재가 없는 것이 이제 가장 이 큰 문제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좋지만 그냥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좀 보면서 이 선물 상품에 대한 수요 구조가 미비하다는 걸 좀 강조를 하는 상황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시장의 반응을 요약하자면 하던 대로 하자. 네, 뭘 맞습니다. 새롭게 하냐. 네, 뭐 굳이까지 네, 이렇게 할 거 있냐? 맞습니다. 이 정도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을 또 갑자기 아마존과 비교하는 그런 재평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소식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드래곤플라이라는 투자사의 이 해시브 크래시 파트너가 이더리움이 과대평가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좀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발언 같은 경우에는 좀 애초에 이제 과거에 이제 산티아고 산토스라는 투자사가 이더리움이 좀 과대평가됐다. 이제 매출 기준은 300배 이상의 거래가 되고 있다면서 좀 이제 과대하게 지금 밸류에이션이 잡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제 요 해시브 크래시 파트너가 좀 반박을 한 거죠. AWS처럼 좀 장기 기반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 이유는 블록체인 자체가 비용이 그렇게 들지 않고, 그러니까 깔아놓으면은 이제 네트워크가 작동할 뿐 추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AWS도 클라우드를 빌려주고 계속해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또 인건비도 고정 인건비도 없고 또 이제 수수료 자체가 자기네 이익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황금알 낳는 거위지 왜 이제 과대평가됐냐 좀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분이 가장 언급하기로는 아마존 자체도 창업 후에 20년간 그 이익을 내지 못했지만 시장이 계속 성장수로 분류를 했다. 이제 이 PS, 그러니까 매출 기준을 볼 게 아니라 이제 주가 수익 비율 P2로 봐야 된다. 좀 강조를 하면서 이더리움 역시 아직 성장기라는 점에서 좀 이제 아마존과 유사한 구간에 있다. 이렇게 봤고요. 또 이제 실제로 이제 2013년을 좀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이 주가 수익 비율 P2가 600배에 달한 적이 있대요. 아마존이. 지금 이제 300배인데 그렇죠. 사실 아마존보다는 좀 적은 수치입니다. 적은 수치이지만 또 이제 크래시 파트너가 이더리움은 현재 수익 기준으로는 300배에서 380배 수준인데 이거는 아직도 그 아마존의 전성기까지 오지 못했다. 충분히 더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P도 그때 당시 아마존보다 더 낮고 네. 그렇다고 변동성도 사실 그 아마존보다 더 심하다고 볼 수 없는데 왜 우리만 뭐라 그러냐 약간 그렇게 억울해하는 의견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윤주 기자와 이더리움의 온체인 데이터 흐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이더리움이 데이터상으로는 장기 상승 추세 보이고 있고 또 과거의 상승 패턴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조금 이더리움 주도의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간밤 3,500달러 정도를 터치를 해주려다가 실패를 하고 지금 3,200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다른 코인들에 대비해서 확실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간 단위로 놓고 보더라도 시가총액 지금 뭐 1위부터 20위권까지는 주간 단위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 이더리움만 홀로 주간 단위로 소폭이지만 상승도를 켜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2월 초에 있었던 이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가 또 긍정적인 요인이 되어졌던 것 같고 최근에 월가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언급이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긍정적인 좀 호재로 받아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데이터를 놓고 보더라도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온체인 그리고 차트적인 관점도 사실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봐도 좋은 구간으로 전문가들이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보여드릴 부분은 이 추정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겁니다. 이게 집계되고 나서 이후에 지금 최고치까지 올라간 상황인데요. 0.579 구간에 현재 지표가 잡히고 있습니다. 이 지표의 비율이 의미하는 건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실제 자산보다 레버리지로 잡힌 비중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빚을 내서 레버리지로 이더리움을 사고 있다.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10월 10일에 우리가 그때 파생이랑 선물 쪽 청산 빔을 맞았을 때 네. 사람들이 다 현물로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현물 쪽의 데이터가 잘 나왔었는데 이더리움은 레버리지 비율이 집계 1의 최대치. 이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기관들을 넘어서 개인들이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너다. 이더리움이다. 우리 뭐 미국 주식에서도 빅테크만 죽어라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이더리움이 이 시장 안에서 빅테크다, M7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사실 정점에 달할 때마다 뭐 매수 압력도 강했지만 사실 반대로 청산이나 매도에 대한 불안감, 리스크도 같이 증가되는 지표이기는 해서 물론 조심은 하셔야겠습니다만 다른 자산들과는 확실하게 이더리움은 파생 쪽에서도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율로 이 차트를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이더리움의 전형적인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매집 이후에 이더리움은 늘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 그 구간이 다시 한번 매집에서 폭발로 나가는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이더리움이 폭발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비트코인을 제끼고 혼자 막 더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압도하는 상승을 보여준다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 특유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한마디로 당분간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가격적으로는 강할 수도 있겠다라는 차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홀로 주봉 기준으로 52평을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다른 차트들은 주봉 기준으로 여전히 52평을 하향하는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최근에 12월 들어서 홀로 반등에 성공하면서 52평 상향 돌파를 했고요. 이게 과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지난 2023년 10월부터 24년 3월까지 52평 주봉 기준 돌파했을 때 147%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25년 3분기에도 52평 주봉 기준으로 뚫었을 때는 97%나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시그널이 지금 다시 한번 포착이 되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100% 상승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가격이 3,200달러인데 3,500달러 지지만 나오면은 어떻게 되냐? 바로 전고점인 5,000달러까지도 쏠 수 있다. 라는 저의 주장이 아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체인적으로도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구간에 이더리움은 들어와 있는 상황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가 3,473달러 돌파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3,500달러 저항 뚫고 지지 나오면 이제 우리는 5,000달러 가는 겁니다. 요약을 하자면 지금 레버리지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청산에 대한 걱정도 있긴 있지만 하지만 이 패턴상으로 봤을 땐 매집 후 3,500달러 돌파 이 패턴이 지금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만약에 네. 3,500달러를 돌파하게 된다면 5,000달러까지 간다. 맞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예비군에서 준케가 듣고 있다면 네. 탈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참으세요. 네.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절대 네. 나오면 또 가야 돼요, 그러면. 자, 지금 좋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말씀하신 대로 3,205달러 선, 3,200달러 선에 결쳐 있는 선이긴 한데 과연 3,500달러 선을 돌파해서 5,000달러 갈 수 있을지는 저희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지금 350분 넘는 시청자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서 또 즐겁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리플의 XRP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XRP 역시 새벽에 살짝 반등을 했었습니다. 반등을 하고 현재는 2달러 선대를 2달러 선대를 좀 아슬하게 지키고 있는데 이 XRP의 새로운 ETF 소식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21쉐어스가 신규 상장 ETF인 21쉐어스 XRP ETF, 그러니까 종목 코드로는 TOXR인데 이걸 출시할 가능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 이제 추가적으로 5번째 수정안을 제출을 하면서 이제 기존 수수료를 0.5%에서 3%, 그러니까 0.3%로 좀 조정을 하면서 이제 타사의 이제 ETF 상품과 좀 차별점을 뒀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2달러 선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2.02달러 좀 이쪽을 지키면은 2.2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ETF로 계속해서 흥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XRP도 굉장히 지금 호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올 ETF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자격 요건을 충족해서 자동 효력이 부여됐지만
공식 출시를 위해서는 이제 확장 제출 증명서라는 이 승인 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ETF가 이 지갑 사용을 이제 뭐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고 XRP에 좀 규제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전통적인 그냥 브로커 계좌를 통해서 ETF를 사면은 뭐 이제 CME 그 XRP 달러 기준 가격에 따라서 이제 그냥 현물 가격을 추적하는 방식인데 이제 이번 XRP 그 ETF가 조금 남다른 것은 아무래도 좀 투자자에게 좀 XRP를 직접적으로 노출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제 투자자들이 일반 주식 계좌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이제 이번에 이제 21쉐어스가 이번에 출시를 위해서 약 2만 주를 주당 25달러로 설정해서 50만 달러의 규모의 시드를 마련했다는 게 좀 의의가 큰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일단 접근성을 높였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ETF가.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시장의 경쟁 상황을 좀 신경을 썼다 그렇게도 들리는데 이 XRP ETF가 맞닥뜨리게 될 시장의 경쟁 상황은 또 어떨까요? 일단 굉장히 지금 뜨겁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 ETF 이어서 이더리움 ETF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더리움 ETF에 대한 관심이 적었죠. 왜냐하면 이제 이더리움 ETF 자체로 그러니까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이더리움을 사야 되는데 그럼 사면은 이걸 스테이킹을 못하는 기능 때문에 생각보다 그 관심도가 좀 적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좀 스테이킹 기능을 풀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XRP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기능이 좀 없다 보고 이제 어쨌든 시가총액 3, 4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타자로 가장 유력했었는데 이게 딱 나오니까 또 기대와 동시에 바로 이제 좀 추적적으로 이제 좀 따라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좀 16일간 순유입 기록을 세우면서 이제 9억 2,300만 달러 가량의 총 AUM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좀 XRP가 너무 뜨거우니까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좀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6천만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부진합니다. 3,544만 달러.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 달러대로 좀 줄어들면서 확실히 지금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제치고도 리플의 존재감이 크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경쟁에서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뭔가 들려오는 소식들, 특히 뭐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리플이 앞서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사상 첫 은행 제도권 편입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이 부분은 이제 희망회로에 좀 가깝습니다. 네, 희망회로 가까운데 만약에 이제 미국 통화감독청 OCC가 이제 리플의 전국 신탁은행 인가를 승인할 경우에 단기간으로 급등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지금 리플 자체가 미국에서도 브로커리지 기업이라든지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업이라든지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고 또 전통 규제권으로 편입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런 기대감도 나오는 것 같고요. 현재 이제 만약에 이분이 언급한 이 OCC 인가가 이제 판피우스 분석가 멘트를 따오면은 리플이 이제 이번 인가를 확보하면은 미국 은행이랑 좀 유사한 권한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준비제도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더 그 교섭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당 인가가 뭐 그 코인에 대한 커스터디 그리고 또 토큰화 자산 발행, 증권 결제 등 이제 규제 감독화의 업무까지 포함해서 이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진짜 RWA도 할 수 있고 증권 결제도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리플은 뭐 브로커리지도 있고 기존의 메인넷에서도 이제 뭐 제3세계 좀 아프리카나 아시아 쪽 남아메리카 이쪽에서도 결제가 되다 보니까 좀 종합적으로 그 금융사로 좀 거듭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접근성도 더 나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제도권으로 편입되게 되면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위상도 높아지게 될 거니까 이 XRP의 가격 자체도 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러모로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리플 파생 상품 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연주 기자, 향후 가격 전망도 한번 전해주시죠. 네, 리플은 이더리움이랑은 조금 정반대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호재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더리움 못지않게 리플 쪽에서도 좋은 이슈들이 많았는데 가격 반영을 전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파생 쪽의 분위기를 보면은 사실 극단적인 뭐 공포도 그렇다고 탐욕도 아닌 중립 정도의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기준으로 미결제 약정 데트 스코어가 지금 0.11점을 기록하면서 말 그대로 그냥 관망 모드다,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도 사실 이더리움 쪽에서는 파생 쪽에서 레버리지 비율이 최대치까지 올라갈
갔다 말씀드렸었고 비트코인의 미결제 약정이 쭉 빠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XRP는 비트코인만큼 급감하진 않았지만 확실히 11월 대비는 감소하고 있는 수치가 포착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 대기하자, 중립기여를 박자라는 분위기가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다만 워낙 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비트가 움직이면 이렇게 호재가 쌓여있는 친구들은 누구보다 먼저 앞서서 나갈 수 있는 친구들이기 치고 때문에 나가죠. 네, 조금 기회를 주고 기다려 봐야 되는 구간일 것 같고 차트적인 관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차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구조의 하단에서 반등하고 나서 지금 위에 이 기울어진 상단 저항선을 향해서 리플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를 우리가 슬로핑 저항 캡 구간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넓은 하락 채널 안에서 점점 내부적으로 상단과 하단이 좁아지고 있는 그런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방으로 돌파해주지 못한다면 훨씬 더 강력하게 하락에 대한 추세가 더 짙게 그리워질 수 있어서 상단 저항인 2.1달러를 돌파해주지 않는다면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리플 전일 대비 3% 하락한 2.01달러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추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2달러가 깨질 수도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 관망세 일종의 뭐 속된 말로 노잼장이 이어지고 있는 노잼 네, 맞습니다.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네. 있다. 다만 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다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관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주요 코인의 이슈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한 거래 흐름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내용은 참고로만 삼아주시고 투자 결정은 신중하게 내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시청자 특이점이 포착된 코인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코인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먼저 코인레이더에서 소개할 코인은 에이다입니다. 자, 현재 0.4달러대 하나로 64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코인인데요. 최근 선물 시장에서 에이다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또 알트코인 약세장에서도 눈에 띄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다는 어떤 이슈가 상승을 이끌었을까요? 네, 일단은 에이다 자체가 뭐 상승이 일부 있었지만 올해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사실 계속해서 올타임 하이를 찍을 때 이 에이다는 오히려 내려가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제 가격 자체가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거래량도 많이 되고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아쉬운 모습 많이 보이고 있죠. 지금 시가총액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이제 좀 10위권까지가 좀 상승적이었는데 이걸 도지코인한테도 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좀 약세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이제 찰스 호스킨슨 창업자가 이제 좀 인터뷰에서 좀 자신감을 보였어요. 그래서 에이다는 뭐 살아남았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99%가 실패를 했지만 에이다를 가장 처음 언급했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이나 XRP 같이 소수만이 생존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는데 최근에 또 계속해서 이 에이다에 대한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실사용이 없는 유령 체인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업데이트나 뭐 업데이트 같은 것도 사실 이더리움도 이제 푸사카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수수료를 많이 떨궜는데 이제 이 카르다노도 좀 업그레이드가 많거든요. 하이드라, 레이오스, 미드나이트 이렇게 좀 업데이트 그 계획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때마다 뭐 아무런 소식이 없다 보니까 사실 확장성을 개선을 해도 이제 뭐 변화가 없다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업데이트 계속하면 뭐하냐? 이걸 네. 사용을 못하는데. 사용을 못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고 가장 큰 그 이유로는 모든 테마에 묻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금으로서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컸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끝나면은 RWA 그러니까 뭐 모든 걸 토큰화 시키는데 뭐 이런 노트북도 토큰화 시킬 수 있고 마우스도 토큰화 시킬 수 있고 이걸 다 조각 투자를 해서 그 이제 투자를 하는 요게 좀 대세인데 이전에도 뭐 NFT도 묻지 못했고 디파이도 묻지 못했고 계속해서 지금 뭐 테마를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알렉스 스바네틱 난센 창립자 이 난센은 데이터 업체인데 네. 요 분이 또 이제 좀 직접적으로 비판 아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르다노는 실사용이 없는 거의 유령 체인이다 얘기를 하면서 20위권 그러니까 시가총액 20위권도 충분히 이탈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카르다노의 위기인 건데 네.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뭔가 노력을 하고는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99%를 피하기 위해서 뭐 자체적으로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체적인 펀드를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3천만 달러의 통합 예산을 마련을 해서 이 디파이 쪽을 파기 위해 지금 자금을 마련을 했는데 지금 이제 뭐 종합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카르다노 센터에 있기는 인풋 아웃풋, 뭐 이모고, 재단 본인들 함께 이제 뭐 인터섹트, 미드나잇 재단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돈을 좀 많이 모은 다음에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투자를 하겠다. 이제 보통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유치도 하고 커스터드 업체도 하나 고르고 오라클도 하나 좀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전송을 편하게 하기 위한 브릿지도 좀 만들어 놓고 전체적으로 다 한번 인프라를 깔아보겠다. 좀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지금으로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좀 벗어나려면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한 좋은 결과만 계속 나와도 모자랄 판인데 네. 근데 지금 네트워크 운영 안정성에 대한 신뢰 이슈가 나온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거 11월 달에 나온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두 갈래로 그 체인이 갑자기 나뉘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면서 좀 일부 투자자들이 좀 손해를 봤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자체가 운영 안정성에 좀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이제 뭐 에이다도 오래된 프로젝트기도 하고 네트워크기도 한데 지금으로서는 좀 이제 의도된 거래에 의해서 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체인 스플릿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제 8년 만에 이게 체인 출시 8년 만에 첫 번째 사례인데 이제 이 스플릿이 좀 이 네트워크에 좀 큰 혼란을 초래하면서 지금으로서는 좀 뭐 복구를 어떻게 하냐, 뭐 그리고 이제 좀 보상 방안을 어떻게 하냐, 좀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 같고 요 스플릿 자체가 좀 이제 발단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새 그러니까 노드는 컴퓨터입니다. 이제 새 컴퓨터 버전에서 검증되지 않는 이제 잘못된 결례가 유효하게 처리되는 반면에 과거 버전, 그러니까 업데이트 전 버전에서는 이를 거부하면서 그 원장이 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좀 시계바퀴가 제대로 맞지 않고 돌아갔다 이렇게 보이고 이로 인해서 이제 몇 시간 동안 두 개의 블록체인이 한 번에 이제 운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평행선이죠. 그 마블의 그 약간 평행세계. 네. 이런 식으로 좀 운행이 됐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 처리나 거래 확인이 좀 뒤섞여서 약간 이 부분을 좀 털고 가야 아무래도 좀 에이다도 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암호화폐 입장에선 좀 치명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를 살펴봤으니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에이다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네, 이다 지금 구간에서는 좀 중요한 지지대에서 나름 반등은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장기 바닥일지를 놓고는 전문가들 좀 의견이 나뉘고 있기는 합니다. 중요하게 0.43달러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늘 추가적인 좀 하락이 나오고 있죠. 오늘 거의 10% 가까이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0.42달러까지 한 번에 밀렸거든요. 근데 그 지지 구간이 0.32에서부터 열려 있기 때문에 0.32 아래까지만 가지 않는다면 일단 단계적으로 추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하락은 하고 있지만 뭔가 장기 바닥,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많이 이르다. 네.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에이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종욱, 이윤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이슈와 그 속에 숨은 의미까지 알려드리는 코인마켓워치, 오늘도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 또한 오늘 진행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내일도 코마원은 알찬 소식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